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외국어 공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우연히 일본어에 발을 들인 이후로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4개 국어 공부가 일종의 취미에서 본격적인 여가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4개 국어를 시작한 이후로 1년에 4개 국어 고급 능력 시험 합격 도전도 하고 또 2019년 정년 이후에는 4년간에 걸쳐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 어학 연수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첫째 강연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운동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5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에서 처음 바디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몸 사진을 찍은 이후로 그 후 2012년 또 정년하는 해인 2019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을 일종의 동기로 삼으면서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한 과정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양대 축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그때는 근육 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두 차례의 강연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만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이라고 한다면은 동서고금의 명절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새기고 그 책의 향기를 맡아보는 그런 시간이 보통 됩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직접 썼던 집필했던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두 차례의 강연에서도 여전히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시니어고 또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 시청자분들도 같은 시니어의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 편한 입장에서 마치 막걸리를 탁자 앞에 놓고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 듯한 기분으로 노변 정담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가급적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저자 직강이 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제가 책을 은근히 꽤 많이 쓰긴 썼던 것 같습니다. 모두 19권이었습니다. 물론 대학 교수의 신분으로 평생 대학에 적을 두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의과대학 교수 또는 자연과 계통의 교수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논문을 많이 쓰죠. 인문계 계통의 교수들은 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자연계, 의학 계통의 교수들은 논문 이외의 책에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19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대단한 횟수의 책 발행 기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19권 중에서 9권은 저의 전공인 흉부외과와 관련이 되는 책입니다만은 나머지 10권이 저희 전공과 의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주제를 다루는 책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책의 저자로서 대중적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책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9권의 전공에 관련된 책을 먼저 돌아보면은 그 중에 6권은 그야말로 순수한 흉부외과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워낙 전문성이 있는 책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세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는 의대생을 위해서 제가 흉부외과학에 대한 교과서를 쓴 게 있습니다만은 꽤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교과서 계통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4판까지 찍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전공서적 9권 중에서 6권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나머지 3권은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희 전공인 흉부외과와 일반적인 영화를 서로 매칭시킨 아주 독특한 장르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적인 영화에서 흉부외과와 관련된 장면을 찾아가지고 그 의학적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런 의학에 관련된 의미, 그런 가치를 영화에서 찾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같은 것은 많죠.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영화 자체도 굉장히 많고 말이죠.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를 검색으로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부외과라는 것은 사실 그 의학 전체의 분야를 볼 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런 특수한 분야를 영화에서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 계기는 간단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저희 흉부외과 학회에서 저에게 학회 회원들을 위해서 조금 학회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어렵고 좀 딱딱하고 너무 진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인 그런 모임이니까 말이죠. 중간에 휴식 겸 해서 머리를 식히는 그런 기회를 줄 겸 해서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강연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영화하고 한번 매칭을 해서 흉부외과의 의미를 되새긴다면은 회원들한테 흥미도 더해주고 또 색다른 각도에서의 이 흉부외과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뜻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키워드를 몇 가지만 넣어보면 그 조금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그런 것은 꽤 보편화되었을 때였으니까 말이죠. 흉부외과 또
영화 중에서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아 넣으면은 쉽게 그냥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흉부외과가 아니면은 그가 제가 알고 싶어하는 뭐 특정 병이라든지 특정 수술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넣어보면은 그 안 나올 리가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요즘은 또 검색의 범위가 더 정교하게 되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상당히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뭐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 주제를 바꾸어서 뭐 다른 주제로 강연을 하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일종의 좀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거를 그렇게 막 뒤엎을 수는 없고 이왕이면은 끝까지 한번 노력해가지고 처음 한 약속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 나섰는데 주위에서 이제 동료 또는 뭐 선후배 흉부외과 의사들한테도 조언도 구하고 혹시 아는 것이 있느냐. 뭐 다들 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마 내 생각에는 3개를 찾으면은 훌륭하고 한 5개 정도를 찾게 되면은 뭐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게 뭐 대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무려 36개를 찾았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물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찾았느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영화만 봤느냐. 뭐 온갖 의문을 표현하면서 궁금해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이거 영업 비밀이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 뭐 구체적인 해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36개의 영화를 순차적으로 책으로 내어가지고 모두 관련된 책을 3권이나 내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예를 하나 들면은 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2004년도니까 21년 전에 나온 영화가 이미 되었습니다만은 연인이라는 중국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금성무, 유덕화, 여자로는 장쩌이가 출연하는 영화였습니다만은 장혜모 감독의 영화입니다. 상당히 영상미가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배경은 옛날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습니다만은 반정부 세력인 비도문이라는 일종의 그런 사적 집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영화였습니다. 뭐 구체적인 영화 내용은 여기서 들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유덕화와 금성무르 그리고 장쩌이 일녀 이남의 삼각관계가 중심으로 영화가 움직입니다만은 마지막에 가까운 장면에서 그 질투에 눈에 먼 유덕화가 먼저 장쩌이에게 단도를 던집니다. 그래서 가슴에 일종의 박힌 상태에서 일종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성무 다른 남자까지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비도가 꼽혀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찾은 장쩌이가 그 비도를 자기 가슴에 꼽혀 있는 비도를 뽑아들고 유덕화한테 던지려고 하니까 금성무가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 그 비도를 뽑지 마라. 뽑으면은 혈맥이 터지면서 바로 즉사한다. 안 된다. 이 간단한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나온 대사가
정말 흉부외과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슴이라는 게 뭐 심장뿐만 아니고 그 대혈관 등 중요한 핵심 장기들이 있죠. 거기에 관통상 우리가 아마 꼭 칼이 아니더라도 뭐 창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예리한 그 물체에 의해서 찔렸을 때 처음에 피가 나면서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꼽혀 있는 상태에 이제가 되니까 그 상처 안에 그 대혈관이라든지 이런데 그 상태에서 일종의 막의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의 출혈은 방지한 상태에서 출혈이 주위로 되던 것은 또 피떡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의식을 다시 차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의식을 차려서 말짱해 보이다가 만약에 있던 그 흉기를 뽑으려고 시도한다든지 또는 뭐 재출혈이 얼마든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재출혈이 되면은 뭐 적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일단 비도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그 다음에 피떡이 생기면서 출혈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죠. 멈추면서 의식을 차려서 다시 일어서고 그런데 그때 칼을 뽑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 물론 그 당시로는 칼을 뽑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해서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야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영화의 배경에서는 뭐 그런 병원 시설이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생명을 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흉부외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짤막하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은 Just Like Heaven이라는 또 영화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남녀가 사이에 벌어지는 일종의 로맨스인데 여자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 귀신이 있는 집에 그 남자 주인공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차성원인가요? 그리고 여자 배우는 장서희로 기억합니다만은 남녀 주인공이 출연했던 귀신이 산다 뭐 이런 것과 기본적으로 큰 맥은 비슷한 그런 영화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귀신이 된 여자가 주위 전직이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차하게 진행이 되다가 그 남자가 그 귀신이 된 여자애가 귀신이 되었는데 완전히 죽지는 않고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 여자를 구해보고자 그 귀신이 된 여자와 함께 어떤 레스토랑으로 찾아갔다가 거기에 어떤 고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여자 귀신의 전직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긴장성 기흉이니까 빨리 가슴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꼽아가지고 공기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여자 의사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가슴에 날카로운 것으로 관통을 시킨 다음에 공기를 뽑고 보드카 병에 위에 있는 포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붓는 마개를 꼽아서 계속 공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해서 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긴장성 기흉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에
뭐 다른 영화에서도 많고 또 의학 드라마를 다루는 데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36개를 모은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긴 했습니다만은 뭐 대중적으로는 이걸 뭐 판매용으로 그렇게 열심히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홍보도 충분히 하지 않고 이래서 뭐 대중적인 판매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의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0권의 비전문 책을 내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잠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중에 역시 가장 많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5권이 외국어 공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외국어 공부에 관련된 책의 첫 출발은 제가 2003년도에 일본어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4개국어를 취미로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초 단계를 벗어난 그 시절에 이런 조금 뭐 귀중하고 드문 경험이죠. 혼자만 알고 있기는 조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출판사와 상의해서 그야말로 50대에 시작한 4개 국어 도전기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책을 내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그 책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야, 어떻게 50세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전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외국어 4개를 도전해가지고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오를 수가 있느냐. 우선 뭐 주제 자체가 참신하고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주제였죠. 당시 뭐 이 책은 이미 워낙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절판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 흥미로웠던 내용 한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어 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중국어 학원에 다닐 때 제가 매달 수강생이 등록하는 사항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당시에 저하고 나이 차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수강생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자기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저는 그 당시에 뭐 반년, 1년, 한 1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만 한 몇 년 이상 공부를 했다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야기했던 공부의 이력에 비해서는 물론 그 당사자 앞에서는 직접 표현을 하지는 전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공부를 몇 달 또 그분도 여러 달 나왔기 때문에 몇 달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뭐 조금 친분도 생기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 중간에 휴식 시간에 앞에 있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나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먼저 참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생각만큼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실력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건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나가게 해준 나 자신에게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야,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이 간단한 이야기가 외국어 공부의 알파요 오메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그 에피소드를 실었습니다. 외국어 공부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마라톤도 그런 마라톤이 없습니다. 그냥 42.195가 정도가 아니고 뭐 엄청난 그 마라톤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복하는 과정에 성공의 최종 키를 그 양반이 단순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저도 외국어 공부의 일종의 좌우명으로 삼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재미있었던 책에 다 실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당시만 해도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아까는 뭐 중국어 학원에서 우연히 나이가 비슷한 분을 한번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나이 차가 굉장히 많았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30, 심지어 프랑스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상당히 중견 대학 교수의 신분이었습니다만은 여자 중학생하고도 같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수업을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를 당시 가르쳤던 프랑스 현지인이었습니다만은 그 칠판에 뭐 어떤 문제를 내고 답을 쓰는데 저하고 그 여중생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나와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왼편, 한 사람은 오른편. 그러니까 그걸 쓰면서 순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 대학에서 강의를 수십 년 하면서 대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여자 중학생과 같이 지금 열심히 칠판에 답을 쓰는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참 정말 독특하고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어색한 상황 때문에 그 학원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조금 난처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학원에 많이 다니다 보면은 몇 달도 얼굴을 익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한테 뭐 어디에 다니시는지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또 스스로 명함을 주면서 명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명함이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얼무부렸는데 뭐 사람이 그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상대방은 뭐 조금 불쾌해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뭐 입장을 바꾸어 봐도 자기는 열심히 소개를 하고 또 신분을 밝히는데 자꾸만 그 망설이면은 그렇게 좀 평등하지 않은 관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명함을 새기는데 그 명함에는 구체적으로 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는 명함. 예를 들면은 저희 직업은 당시 저희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미니에이처 바틀, 그러니까 미니에이처 수를 모으는 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미니에이처 바틀 콜렉터, 미니에이처 수집가라고 하고 이름도 저희 실명 뭐 검색하면은 다 또 나올까봐 그 스페인어 학원에 다닐 때 선생님이 지어준 학원에서의 이름 니콜라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어가지고 명함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함 교환을 할 때 주니까 뭐 상대방 입장에서 굳이 뭐 자세한 그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다. 뭔가 저 사람도 나에게 정보를 준다. 이런 행위가 중요한 거니까 말이죠. 그런 일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실려 있었던 거죠. 또 어떤 그 책에서는 제가 그 사계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도전하면서 정말 마라톤을 수십 번 하는 수백 번 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그 지루한 과정에 중간 동기를 삼고자
어떤 스스로 도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2011년도에 1년에 4개 외국어 고급 능력 시험 합격을 도전하겠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정말 4개 외국어 시험 도전의 배경, 또 과정, 결과 이런 걸 자세히 실었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한 가지 기억에 나는 것이 제일 첫 시험인 중국어 시험 2011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만은 뭐 첫 시험 28년 만에 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치고 나서 만점이 300점이고 합격점이 60%인 18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물론 뭐 시험 칠 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뭐 그냥 눈도 침침해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말이죠. 뭐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이래서 제대로 치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181점이라는 극적인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 이게 하늘이 나를 도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위에 일본어, 프랑스어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 그 다음에 5월 달에 스페인어 시험이 마지막 고비였습니다만은 그때는 진짜 긴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라리 처음 시험, 두 번째 시험은 아이고 뭐 떨어지면 어떠냐, 내가 여기에 뭐 그냥 뭐 누가 여기에 뭐 합격했냐 합격하지 못했냐 이렇게 따질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합격한다고 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이걸 합격증을 들고 와서 무슨 새롭게 뭔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떨어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첫 세계 시험을 치르고 마지막 시험이 되니까 그 긴장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이 마저 성공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그 심리적인 그 초조함 그리고 그 심리적인 그 초조함을 무릅쓰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지금 저 스스로도 그 책을 보면은 그때 긴장감을 저절로 느낄 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루에서의 그 8개월 동안 했던 어학연수 과정만 따로 떼어서 책을 하나 낸 것도 있습니다. 4년 동안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어 어학연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일 첫 해였던 페루에서의 스페인어 연수죠. 페루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스페인어 연수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처음에 사실 첫 계획은 3개월이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또 혼자서 어학연수의 목적상 뭐 혼자 가야지 또 뭐 가족과 같이 동반했다가는 뭐 낮에 어학원에 가서 공부했다가 뭐 저녁에 와서 내내 그냥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무슨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학원 다니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이역만리 외국에서 생활하는 게 그 당시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3개월 동안 계획으로 갔다가 코로나 당시 뭐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그 당시에 그 세계적인 그 공포감 그 위세를 뭐 잘 지금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페루에는 그 처음에는 제대로 그 코로나가 뭐 숫자도 별로 없고 유행도 하지 않았던 시절인데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공부하러 간 지 일주일 만에 그냥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일시적으로 국경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계획으로 갔던 것이 국경이 폐쇄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해공 어떤 식으로도 그 나라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심은 책을 이걸 놓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불안했던 뭐냐면은 거기서 코로나가 걸리면은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정말 일단 그 페루는 워낙 그 의료 인프라 또 위생 그런 적인 그런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한 퍼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났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은 뭐 돈도 물론 뭐 의료비 자체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병원에 가면은 엄청났고 말이죠. 설사 뭐 병원에 찾아가려고 해도 제대로 된 병원 자체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워낙 그 의료, 뭐 수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학교, 심지어 병원까지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 공공 그 병원에 제가 잠시 찾아가니까 아이고 여기에 잘못 입원하면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나가고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 8개월을 지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경험담을 도저히 혼자서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책으로 낸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4개국 연수를 다 묶어가지고 한 책도 냈고 뭐 그렇게 해서 모두 5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2권은 전자책이었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 드린 페루에서의 8개월 동안에 뭐 무슨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보람이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또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식도락에 대한 탐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하듯이 했죠. 거기에 관련된 전자책을 2권을 낸 바 있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페루에서 또 우리나라도 뭐 엽기 음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페루에서도 당연히 엽기 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3가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꾸이라고 합니다. 꾸이가 뭐냐? 뭐 이게 기니피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애완용으로 가끔 가다가 뭐 백화점 같은 데서 팔기도 하죠. 그 정말 귀엽고 예쁘게 생긴 애완동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려동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기니피그가 우는 소리를 옛날 그 잉카 제국, 그 페루의 옛 원주민들이 그렇게 들은 모양입니다. 그 꾸이를 이렇게 바로 통째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를 않죠. 그 적나라한 모습. 심지어 또 뭐 관광객이 아주 많은 데서는 조금 뭐 덜 혐오스럽게 이렇게 머리 부분은 또 제거를 해서 나옵니다만 어떤 데서는 오히려 더 관광객의 흥미를 끌고자 머리까지 다 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참 그야말로 엽기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가 소염통, 안티쿠초 데 꼬라손이라고. 안티쿠초라는 건 사실 꼬치구이 전반적인 것을 다 의미합니다만은 소염통으로 만든 안티쿠초가 워낙 유명해서 다 그걸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안티쿠초 데 꼬라손은 서양 그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엽기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맛이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상그레시타라고, 이게 또 묘미가 있습니다. 닭 피를 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여러 가지 양념을 넣죠. 그렇게 만든 요리입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슈퍼에서도 이렇게 포장 제품을 팔 정도인데 저는 처음에 닭피로 만든 요리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닭피로 세상에 무슨 이렇게 음식을 만드느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하고 그 대화를 나눴던 그 페루 현지의 스페인어 선생님은 내가 한국에서는 닭피 같은 거는 절대 먹지 않는다. 소피를 가지고 선지 해장국을 만들어는 먹는다 하니까
그 선생님은 또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피를 먹느냐 이렇게 세상이라는 거는 서로가 모르면은 서로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의 문화를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새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달팽이도 우리가 아유 프랑스에서는 달팽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좀 이상한 식습관이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골팽이가 일종의 바다 달팽이입니다. 그런데 또 프랑스는 또 뭐 이 달팽이나 더 달팽이나 육지에 사나 바다에 사나 뭐 그게 그건데 골뱅이를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세상에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문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운동에 관련 책 당연히 한 건 냈죠. 거기서 다양한 운동,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또 운동에 다른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이미 한 권이 내고 그 책은 또 대만에서 그 책을 발견하고 이것은 대만의 독자들에도 한번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그 편집권을 사가지고 대만으로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 책이 다 중국어입니다만은 저도 기념으로 지금까지 의미 있게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2권이 술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별걸 다 쓰느냐 이러겠습니다만은 그 책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술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술을 즐겼고 또 그런 관계의 의미는 뭐냐 이런 것을 만들어 파악했던 책이고 나머지 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저의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미니어처 술 수집과 세계적인 술들의 각종 정보를 서로 엮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술은 우리가 많이 마시는데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은 절대적으로 마시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즐길 필요가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마시는 사람은 마시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마시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적 의미나 자기 개인적 철학을 가지고 마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시려고 하는데도 마셔서는 안 되는 3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가계력상 알코올과 관련된 병력이 많은 집안에서 있는 사람은 마셔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이런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난 사람이 술을 굳이 마시겠다. 곤란합니다. 2번째 그룹은 술을 마시면 실수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면 주사를 부리고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3번째가 조금 과학적이고 미묘합니다만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순식간에 아주 심하게 빨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술을 분해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효소는 서양 사람들인 경우에는 결핍된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적고 술도 대체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이런 쪽에서 그 효소가 결핍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술을 절대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의 첫째 그룹, 둘째 그룹과 달리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은 마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과하게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 자기 몸이 체질이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시니어의 책을 낸다는 것은 단순한 출판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정수를 기록하고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행위이며 동시에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자 사회적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삼아 첫 번째, 삶에 축적된 지혜의 공유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는 수십 년간의 삶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다는 것은 단순한 과거 해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나누는 철학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재정의와 자기 실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으로 은퇴하거나 조용히 사라지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책을 낸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창조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다리가 됩니다. 시니어의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쉽게 알기 어려운 시대의 정서와 가치관을 전해주고 동시에 공통의 인간적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연결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가 가진 전문성, 기술, 문화적 기억은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책은 그것을 구조화된 형태로 남기고 확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시니어 개인의 기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 늦지 않은 시작의 바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글을 쓴다, 책을 낸다는 것을 젊은이의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니어가 책을 낸다는 것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명이자 도전은 나이가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시니어의 출판은 단순한 자기 표현을 넘어서 문화적 유산을 남기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세대 간 대화와 배움의 장을 여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살아온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